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왜 유비는 지금까지도 사람의 리더로 이야기될까요? 유비는 가장 강한 장수도 아니었고 똑똑한 전략가도 아니었으며 빠르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곁에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도 사람들은 유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리더십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유비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고 전해지지만 그 혈통은 너무 멀었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태어난 집안은 권력과 거리가 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유비의 고향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해당하는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중앙 권력과도 멀었고 명문가가 모여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유비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가문도 아니었고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재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짊어지게 됩니다. 유년 시절 학문을 배우며 장차 벼슬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아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험은 유비에게 아주 중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인물들은 어릴 때부터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받는 구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삶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본 경험보다 부탁하고 설득하며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이건 유비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감정과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신뢰가 필요했고 도움을 받으려면 태도가 중요했고 함께 버티려면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도 명령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리더십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한 걸음씩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위에 서기보다 사람 곁에 서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비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기 전 그저 먹고 살기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던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만남을 하나 갖게 됩니다. 바로 관우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유비는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선뜻 나서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유비는 우연히 관우를 만나게 됩니다. 둘 다 기댈 자리도 확실한 미래도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를 보며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버텨볼 수 있겠다. 이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우 역시 정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킬 자리도 기댈 권력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따른 이유는 유비가 강해서도 앞날이 보장돼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버티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만남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유비는 이때부터 나 혼자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후 유비와 관우는 여러 번의 패배와 실패를 함께 겪게 됩니다. 떠날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를 떠나지 않았고 유비 역시 관우를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처음 이끌게 되었을 때도 그의 위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이 출발점이 유비 리더십의 뿌리입니다. 명령하기보다 함께 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한 말,
수많은 군벌과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쓸모 있으면 데리고 가고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면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지고 거점을 잃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두고 혼자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비의 이동은 느렸고 결정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사람은 남았습니다. 빠르게 승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쉽게 해체되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유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를 맡게 된 곳이 바로 서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 지역의 백성과 군사를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최강급 무장 중 하나였던 여포가 서주를 노리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때 유비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백성과 군사를 버리고 먼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의 피해만 감수하고 도망친다. 하지만 유비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과 부하를 남겨두고 혼자만 살아남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주는 빼앗겼고 유비는 다시 떠돌이가 됩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유비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선택에 있습니다. 조직을 살리기 위해 자기 위치를 포기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인생은 패배의 연속에 가깝습니다. 전투에서는 자주 졌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강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유비 곁에는 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비는 실패의 책임을 부하에게 넘기지 않았고 성과가 있을 때는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라기보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비 리더십의 결정적 장면은 제갈량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유비는 이미 중년이었고 여전히 확실한 근거지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은 세상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속의 초가집에서 책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며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언제 나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사람은 많았지만 확실한 방향이 없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용감했지만 나라를 세울 전략은 없었고 당장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세상의 판을 읽을 줄 아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유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천하를 셋으로 나눈다는 구상이 이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제갈량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유비가 그 말을 전부 들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위치의 리더는 자기 판단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제갈량의 판단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실제로 국가의 전략과 방향을 제갈량에게 맡깁니다. 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는 권한을 나눌 수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관우를 잃은 뒤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유비의 인생 전체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우가 전사하자 유비는 냉정을 잃습니다. 국가의 상황, 전력의 균형보다 분노와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 일흥 전투의 패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선택은 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패배 이후 그는 더 이상 권력을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유비는 잡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유비는 가장 똑똑한 리더도 아니었고 가장 강한 리더도 아니었지만 사람을 소모하지 않았고 책임을 끌어안았고 권한을 나눌 줄 알았고 늦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은 빠르지 않았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손해도 보고 감정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단 한 번도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빠른 성공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선택, 성과보다 책임을 먼저 떠안았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용기. 그래서 유비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리더로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버텨야 하는 상황에 있든 유비의 리더십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써서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가라. 관우의 인생은 도망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떠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으며 결국 마지막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관우는 사람들에게 의리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관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갔는지 이 영상 하나로 관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관우의 선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우는 처음부터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평범한 지역 청년이었고 권력도 보호막도 앞날을 보장해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에는 힘을 앞세워 약자를 괴롭히는 인물이 있었고 그 피해는 늘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관우는 어느 날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맞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관여하는 순간 더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는 상대의 힘과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지금 눈앞의 억울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관우는 고향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를 알면서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으로 관우의 인생은 안정적인 삶에서 멀어졌지만 그가 지키고자 한 기준은 이때 분명해집니다. 고향을 떠난 관우는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비였습니다. 당시 유비는 세력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앞날도 불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관우가 그를 따른 이유는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았으며 자기보다 불리한 사람을 먼저 살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그 태도에서 자신이 지켜온 기준과 같은 결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우는 이 사람이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서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만남 이후 관우의 삶은 혼자 떠도는 삶에서 함께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비가 패배하고 흩어졌을 때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관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능력을 알아보았고 그를 극진히 대우합니다. 지위와 보상, 안정된 자리와 보호가 모두 주어졌습니다. 관우가 그 자리에 남는다면 더 이상 떠돌 필요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한 가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조조의 은혜는 분명히 갚겠지만 자신이 따르기로 한 사람은 바꾸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관우는 조조를 위해 싸워 그 은혜를 갚은 뒤 유비의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이 장면에서 관우는 편안함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합니다. 유비와 재회한 이후 관우는 중요한 지역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명예이자 신뢰였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관우는 전투에서도 뛰어났고 병사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관우는 점점 자신의 힘과 판단을 더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조언은 점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의 움직임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신뢰하게 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성공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적들은 관우를 정면으로 이기기보다
그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합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지원은 늦어지고 주변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때 관우에게도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일찍 물러나 피해를 줄이는 길, 조건을 맞춰 타협하는 길. 그러나 관우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물러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선택과 기준이 부정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끝까지 싸우는 길을 택했고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이후에도 관우는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제시받았음에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삶은 끝났지만 그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인생은 성공으로만 보면 패배에 가깝습니다. 떠돌았고 헤어졌고 마지막에는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모든 순간에 같은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익보다는 기준, 편안함보다 정체성, 승리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 그래서 관우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일관성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관우는 스스로가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넘지 않겠다는 신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준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그 기준이 그를 끝까지 같은 사람으로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한 사람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많은 전투에서 이긴 인물도 아니었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들은 때로는 불리했고 위험했고 결국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늘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 세운 기준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해질 수 있었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건 앞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삶은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선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번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관우의 인생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면 처음부터 기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쯤 자신의 기준을 돌아보게 만든다면 관우의 선택은 오늘도 여전히 의미가 남을 것입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바로 제갈량입니다. 보통 제갈량을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부채를 들고 모든 걸 계산하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천재. 그런데 말입니다. 제갈량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 사람 천재로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어떤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는 서기 181년 지금의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엄청난 명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을 쥔 집안도 아니었고 재산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습니다. 제갈량은 보호받으며 자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시대에 휩쓸린다. 그런데 왜 그는 세상에 안 나왔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조조, 손권 같은 엄청난 실력자들이 이미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어디 들어가도 출세는 보장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로 나가지도 않았고 유명해지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책을 읽고 사람을 관찰합니다. 이때 제갈량의 별명이 생깁니다. 누워있는 용이라는 뜻, 와룡입니다. 아직 날지 않았을 뿐 때가 되면 날아오를 존재라는 뜻이죠. 그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유비입니다. 유비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 도망쳤고 아직도 확실한 땅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이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직접 찾아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고초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의 말을 듣겠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올 결심을 합니다. 그가 유비에게 한 말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현재 천하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 나라로 나눠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북쪽은 조조, 이 동쪽은 손권, 서쪽은 유비. 말로 들으면 단순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순간 유비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책상 물림이 아니다. 유비가 죽은 뒤 제갈량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총나라는 사실상 제갈량 혼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황제 유선은 어렵고 국가는 불안정했고 밖에서는 위나라가 압박해왔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전쟁만 지휘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뽑고 세금을 정리하고 군량을 계산하고 외교까지 챙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은 사람이었습니다. 북벌은 왜 계속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갈량은 왜 북벌에 실패했을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라의 체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 수와 땅의 크기, 물자 등 모두 위나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가만히나 있으면 더 빨리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서기 234년 다섯 번째 북벌 도중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쓰러집니다.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 적에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과로사에 가깝습니다. 잠도 거의 자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제갈량은 모든 걸 마친 신도 아니었고 전쟁의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 맡은 역할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인생은 요술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을 가졌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언제, 누구를 위해, 어떤 책임과 함께 쓰기로 선택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보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편해질 수 있었던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선택이 무거워질수록 더 조용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의 인생은 기적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갈량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태도는 끝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갈량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태도의 기준으로 기억됩니다.